우리는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을 통해서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선은 임진왜란을 치르고 300년 후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역사서들은 왕을 비롯한 양반 지배계층의 무능력과 부패로 인해 조선은 근대화의 물결에 뒤처졌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역사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진왜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일본에게 당했음에도 300년 동안 조선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일본은 또 어떻게 청나라와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과거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굴욕을 준 상대였던 일본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얼빠진 자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임진왜란 7년의 전쟁을 치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조선 왕조나 해방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들을 보면은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마저 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오늘은 일본 근대화 역사를 다룬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조선에 묻다 라는 책인데요. 제목에서 말하듯 이 책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배경과 주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근대사는 소위 잘 팔리는 주제는 아닙니다. 일본사 전공자도 드물고요. 당연히 관련 서적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같은 시기 조선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을미사변,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조약, 한일병탄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참담하고 굴욕적인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근대사로 가뜩이나 머리도 아픈 데다 무기력한 조선말 위정자들의 한심한 꼬라지를 배우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두 번 다시 배우고 싶지 않았던 우울했던 우리 근대사도 모자라 역사의 승자로 의기양양했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역사를 책으로 보라니 정말 내키지 않습니다. 역사의 가해자로 뻔뻔하기까지 한 일본에 대한 감정은 결코 고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한편으로 아무리 고깝고 더러워도 역사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본이 근대화의 길을 걸을 동안 우리는 뭘 했는지, 어쩌면 우리보다 한 수 밑으로 생각한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한 건지, 적어도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비하고 맞서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역사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른 얼굴과 모습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책에서는 서구 세계에 만났던 몇 가지 사건과 몇몇 유신 주역의 활약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뻔한 사건과 인물의 영웅담으로 역사를 풀어냈다면 아마 추천은커녕 책을 읽다가 덮었을 겁니다. 단순한 사건과 역사적 사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몰랐던 어떤 인과관계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며 역사책을 펼칩니다. 메이지 유신이 조선에 묻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상식에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임진왜란이 300년 후 궁극주의 일본에 불씨를 던지고 결국 한반도를 재침략하게 된 하나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임진왜란과 한일 병탄은 겉보기엔 별개의 역사적 사실로 보이지만 이 책에서 이 둘은 질긴 역사적 악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요 무대는 일본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낯선 지명과 인물로 가득한 일본 남서부 끝단, 큐슈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일본 역사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바로 이 길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입니다. 도무지 외워지지 않아 수차례 책장을 앞으로 넘겨 이게 누구였고 어느 동네였는지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 낯선 에도 시대의 지명도 집중을 방해합니다.
다행인 점은 앞에서 말했듯 사건의 배경이 거의 큐슈 지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현재 나가사키, 구마모토, 가고시마, 사가현 등 몇 개의 현과 도시 지명만 익혀두면 마치 여행을 하듯 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팁을 말씀드린다면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따위는 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또 책의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관련 인물과 사실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지루하거나 관심이 없는 주제라면 과감하게 다음 챕터로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3번 정도 이 책을 정독해보니까 불필요하다고 느껴진 단락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용준 씨는 역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로 주로 도자기 문화를 연구 집필하는 문화탐사 저널리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기자 출신답게 직접 현장을 뛰며 발로 쓴 생생함이 글로 전달됩니다. 자, 그럼 이 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메이지 유신이 조선에 묻다입니다. 부제는 일본이 감추고 싶은 비밀들입니다. 일본이 감추고 싶은 비밀이 과연 뭘까요? 이 책을 쓴 동기와 해답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 등장한 메이지 유신, 여러분은 메이지 유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일본 소설이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시바 료타로의 소설 료마가 간다 또는 료마전이라는 드라마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스마 조슈 동맹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군과 바쿠우군이 대결해서 유신 세력이 이겨 봉건 막부를 패하고 메이지 일왕을 옹립한 일련의 사건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대정봉환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늘 사카모토 료마를 손꼽습니다. 그만큼 메이지 유신이 일본인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서구에게 개방을 강요당하는 나라에서 조선과 청나라 등을 압박하고 침략하는 나라로 변화합니다. 8년 후인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과 불평등한 외교 관계를 맺으며 자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건 싫건 알고 싶던 알고 싶지 않던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메이지 유신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본 지도를 보면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사스마와 조슈, 사가현은 현재 가고시마, 나가사키, 사가, 야마구치현입니다. 수도인 도쿄는 물론이고 오사카나 교토를 중심으로 봐도 이쪽 동네는 한참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그러나 이 변방이 일본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일예로 악명 높은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현재 야마구치, 즉 조슈현 출신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으로 패전 후에도 살아남아 1965년 한국의 군부 세력과 한일 국교 재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심지어 그에게 훈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최장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바로 이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입니다. 전 총리였던 고이즈미 주니치로도 유명합니다. 요즘은 아들인 고이즈미 신타로의 기행으로 젊은 층들에게 더 유명해졌지만 고이즈미 주니치로 역시 3대째 정치인 집안입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냐 역시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정치인입니다. 고이즈미 주냐의 출신지가 바로 가고시마, 사스마입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21세기 일본 최고 정치 지도자가 모두 조슈와 사스마에 연고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세습 정치로 악명 높은 일본에서 출신 지역, 즉 뿌리는 그 정치인의 정체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글쓴이는 또 하나의 질문을 독자에게 던집니다. 270개 번들 중에서 왜 이 3개의 번들만
군함과 대포 등 근대적인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 일본의 작은 변방에 불과했던 이 세 개의 번들이 수십 척의 군함과 대포, 총들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조선이 이런 무기를 살 수 있었다면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세 개의 번들이 이런 근대적 무기를 살 수 있었던 경제력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책은 임진왜란이 시작되기 50년 전 멀리 규슈지방 최남단 가고시마 밑에 다네가시마라는 섬에서 출발합니다.